지금부터 17.5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17.5에서는 엔트로피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엔트로피는 반응의 자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죠. 그래서 반응의 자발성을 등장하는 데 있어서 엔트로피만으로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개념인 자유에너지가 등장하겠죠. 17.6부터는 자유에너지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변화에 앞서서 저번 수업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델타 H라든지 델타 G 같은 경우에 단위를 킬로줄을 쓰잖아요. 델타 S는 줄을 쓰기 때문에 단위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참고하길 바라고, 열역학은 열과 동력의 합성어다. 그래서 열과 역학적 일의 기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열역학에서 열역학적 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약을 정의하는데 4가지 법칙이 있고, 그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역학 1법칙과 2법칙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죠? 0법칙은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TA와 TC가 같다. 그리고 TB와 TC가 같다. TC는 TA랑도 같고 TB랑도 같습니다. 이럴 때 TA와 TB는 같다라고 들 수 있습니다. 열적 평형의 추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열역학 제3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역학 제3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영도의 불가능성이라고 해서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룹니다. 그럼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7장의 큰 제목은 spontaneous process라고 얘기해서 자발적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경우에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자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체가 아니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니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두 다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습기와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 철이 녹쓰는 과정, 모두 다 우리는 자발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spontaneous process라고 얘기하고, 비자발적인 과정을 non-spontaneous proc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N2와 3H2가 만나서 2NH3가 생성되는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작은 발열 과정입니다. 발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은 일반적인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반응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엔트로피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화학2에서 배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응의 자발성을 결정하는 엔트로피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엔트로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질서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표현은 엄밀하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이 일반화학 책을 비롯해서 또는 화학2 책을 보더라도 엔트로피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확률이라든지 경우의 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라든지 경우의 수로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엔트로피는 반응의 자발성을 표현하는 상태함수입니다. 상태함수로 우리는 자발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열역학 3법칙은 실험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열역학 3법칙을 0켈빈에서 순수한 물질일 때 얘가 완벽한 결정체가 되려고 하면, 완전 결정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완전 결정체가 될 때 엔트로피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열역학 제3법칙이고, 얘를 우리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정의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열역학 가정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열역학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열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계속해서
뽑아내는 과정을 유한에 계속해서 반복한다 하더라도 0켈빈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켈빈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는 완전한 결정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N2O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N2O가 있을 때 우리는 얘가 NNO, NNO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얘가 완벽한 결정체라고 하고 모든 NNO 분자가 이렇게 배열될 때 우리는 0켈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N2O는 NNO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NNO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얘가 뒤집어진 상태인 ONN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니까 2분의 1의 NA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NNO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면 ONN으로 존재하는 것들도 절반 정도는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N2O가 NNO로 완벽한 결정을 이루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켈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영도의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0켈빈에서 순수한 물질이고 완전 결정체라면 엔트로피는 0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애트킨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완전한 결정, 완전하게 질서적인 상태를 상상해봐라. 완전하게 질서적인 상태가 되려고 하면 위치적 무질서도도 없고 열적 무질서도도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열적 무질서도가 없어지기 위해서 온도는 0켈빈에 그리고 엔트로피 역시 0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0켈빈에서 엔트로피를 0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왜 절대 영도의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절대 영도에서 0켈빈에서 엔트로피를 0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상대적인 절대값을 정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준 엔트로피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표준 엔트로피는 298켈빈 1기압에서의 엔트로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델타 HF 생성 엔탈피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물질이라면 표준 상태에서 생성 엔탈피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자발성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트로피는 0이 아닙니다. 엔트로피가 0인 지점은 0켈빈에서 0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H2 기체의 엔트로피, 표준 엔트로피 그리고 H2의 표준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 없애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자가 복잡할수록 더 큰 엔트로피를 갖습니다. 따라서 위쪽에도 보면 수소의 엔트로피에 비해서 물의 엔트로피가 더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화학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할 수 있는데 엔트로피 반응에 있어서 엔트로피는 생성물, 우리는 항상 반응 후에서 반응 전을 빼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고려한 생성물의 엔트로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트로피 합을 빼주면 반응에 있어서 엔트로피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준달에 책에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 오류를 수정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에너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엔트로피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델타 S 우주라고 하는 것은 델타 S 개와 델타 S 주위의 합이었고 이 합이 0보다 클 때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델타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델타 S 우주에는 우리의 관심사인 개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주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에만 집중을 해서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델타 G라고 하는 값을 도입하고 델타 G는 측정
설명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값입니다. 델타 G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고립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어떤 개가 있어요. 얘는 개입니다. 얘는 개고 개는 T2의 온도를 가지는데 온도 T2는 굉장히 높은 온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개의 T2로부터 주위로 여기를 통로처럼 나타낼게요. 주위로 Q 열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T1으로 있는데 T1은 온도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델타 S2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델타 S1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T2에서 온도가 Q만큼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Q. 그리고 얘는 T1에서 온도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했죠. 그래서 Q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때 델타 S는 델타 S1 주위와 그리고 델타 S2 개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T1분의 T2분의 Q에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겠죠. 근데 T2는 T1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질 것이고 델타 S는 0보다 클 거예요. 이게 열역학 2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자유 에너지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델타 S 우주는 델타 S 개와 주위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T를 곱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곱하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의 델타 S 우주라고 적으면 얘는 마이너스 T의 델타 S 개에 플러스 델타 H 개가 되겠죠. 이때 이 값을 우리는 얘 지금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상태함수인 델타 G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T 마이너스 델타 S 개 플러스 델타 H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도 개고 얘도 개고 얘도 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깁스 프리 에너지에 관련된 식이고 간단하게는 G는 H 마이너스 T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엔트로피가 아니라 개의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의 자발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하는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거는 여러분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복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델타 G는 델타 H T 마이너스 델타 S로 표현을 했을 때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가 되는 가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X축은 T 켈빈, 그다음 Y축은 델타 H 또는 T 델타 S가 될 겁니다. 이때 얘가 델타 H 그리고 얘가 T 델타 S라면 이 지점이 델타 G가 0인 평형 상태가 되겠죠. 아마 0도씨가 될 겁니다. 멜팅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T 델타 S가 더 크니까 델타 G 값은 0보다 작아질 거고 여기서는 델타 H가 더 크니까 델타 G 값은 0보다 커져서 비자발적인 반응 그리고 여기는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자발적으로 리퀴드가 솔리드로 어는 가정 그리고 0도씨보다 온도가 높은 가정에서는 비자발적이니까 그것의 역가적인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가정이 더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HT 마이너스 델타 S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측정할 수 없고 계산으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방 전에 설명했다시피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표전 상태라면 델타 G 노트는 델타 H 노트 T 델타 S 노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일정 온도에서 정의를 해서 T를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또는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헤스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델타 G 노트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경로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또는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를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는 델타 G
F 포메이션 그리고 노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델타 G 노트는 엔트로피와 마찬가지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의 합 P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의 합으로 이 둘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정의는 아마 여러분이 책에 있는 걸 보고 잘 적었을 거예요.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표준 상태에 있다. 표준 상태에서 성분 원소로부터, 이때 성분 원소는 순수한 상태의 성분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원소로부터, 성분 원소로부터 1몰의 물질을 생성하는 데 수반되는 자유에너지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가장 안정한 형태의 원소, 순수한 형태니까 가장 안정한 형태의 원소로부터 그 화합물의 생성에 관한 몰당 표준 반응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표준 상태에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순수한 물질의 원소 상태에 델타 G 노트는 0kJ/몰이라고 둘 수 있고, 엔트로피와의 차이가 되겠죠. 브록 4를 찾아보면 흑연의 델타 G 노트 값과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델타 G 노트 값을 찾을 수 있고, 흑연이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탈피 할 때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0이지만 얘는 0이 아닌 3 정도, 답이 옆에 적혀 있네요. 3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유에너지와 관련된 예제 하나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위에 설명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유에너지 변화는 계산을 해야 된다. 얘는 실험으로 측정하거나 실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델타 G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다 하는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식이 아니라면은 헤스 법칙을 이용하거나 또는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앞서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델타 G 노트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선 델타 H 값과 델타 S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델타 H 노트, 반응에 있어서 델타 H 노트를 구하려고 하면 반응물의 델타 HF와 그리고 생성물의 델타 HF의 차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응물의 델타 H 노트라고 하는 것은 CO2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C 그라파이트 흑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얘는 0이죠. 이 값은. 따라서 우리는 반응의 델타 H 노트가 CO2의 델타 H 노트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93.51 kJ/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델타 S 노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S 노트는 표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생성물의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엔트로피를 빼주면 되겠죠. 보니까 위에 설명이 거꾸로 됐네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는 게 아니라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생성물의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엔트로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CO2의 엔트로피에서 C의 엔트로피와 O2의 엔트로피를 빼줘야 되고, 얘는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2.86 줄/켈빈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값을 이용해서 델타 G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델타 G 노트는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S 노트를 하면 되고, 델타 H 값과 그리고 T는 지금 표준 상태니까 298 켈빈, 그리고 델타 S 노트 값은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94.36kJ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배웠는데, 아마 이런 예제는 준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유에너지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유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온도분의 델타 H 또는 T 델타 S로 표현했던 요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역시 온도에 따라서 자발적이거나 0이거나 비자발적이거나 따라서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엔탈피와 압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압력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엔탈피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엔탈피와 압력은 무관합니다. 그죠? 근데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무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부피를 가질 때 우리는 부피가 클 때 엔트로피가 작은 부피를 가질 때 엔트로피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부피를 가진다라는 말은 압력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압력에서의 엔트로피가 큰 압력에서의 엔트로피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엔탈피는 압력과 무관하지만 엔트로피는 압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에너지와 온도와 압력의 관계식은 G는 G 노트 플러스 RT의 LMP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유도할 수 있는지가 책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으로부터 반응지수 관계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밑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보고 있는 그대로 정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델타 G와 평형상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리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추가되는 설명을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온 가정, 온도가 일정한 등온 가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부 에너지는 열과 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열은 엔트로피 관계식에 의해서 T 델타 S, 일은 P 델타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화학의 가정은 아니고 대학 전공에서 물리학의 가정을 따라가 보면 델타 G는 마이너스 S 델타 T 그리고 V 델타 P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가정이 등온 가정이었기 때문에 델타 T가 0이 되죠. 따라서 이 항이 없어지니까 델타 G는 V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중간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죠. 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G가 V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라서 V는 P분의 nRT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몰당 깁스 자유에너지 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n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는 p분의 rt가 되니까 v 자리에 p분의 rt를 넣어서 델타 p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통째로 적분을 하면 g-g 노트는 rt의 ln의 p 노트의 p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rt의 ln의 액티비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P 노트분의 P를 선생님이 지금 액티비티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나타냈어요. 액티비티는 우리말로는 활성 자, 여러분들에게 액티비티, 활동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평형을 다룰 때 활동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동도라고 하는 것은
자, 활동도라는 말에 활동도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 평형을 배우고 있을 때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효과 또는 실제적인 존재감,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우리가 기대하는 표준값은 100인데 실제로는 90 정도의 압력이라든지 농도만 가지고 있다, 효과를 나타낸다면 얘는 100분의 90이라고 해서 0.9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애가 1기압을 내가 기대를 하는데 실제 압력은 1기압이 아니라 0.95 기압이더라. 그렇다면 얘는 1분의 0.95가 되니까 0.95의 활동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압력분의 압력, 농도분의 농도를 했기 때문에 단위가 없죠. 그래서 활동도는 단위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활동도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상수라든지 반응지수를 나타낼 때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도를 보면 연력학에서 사용되는 보정된 농도 또는 단순히 연력학적 농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음 활동도 값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1번과 2번과 3번 정도의 이해만 있어도 일반화학에서는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X가 순수한 액체나 고체라면 활동도는 1입니다. 이상기체 혼합물에서 X 성분의 활동도는 P0분의 PX, 1기압에 대한 X의 부분 압력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이상용액 혼합물에서 X 성분의 활동도는 1몰분의 X의 농도라고 해서 표준 농도 1몰에 대한 X의 몰 농도 비율로 나타납니다.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2번과 3번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상기체 또는 이상용액에서 X 성분의 활동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압력 또는 농도의 비율 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순수한 물질의 같은 경우에 1이므로 활동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자, 평형상수의 단위가 없는 이유도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금방 전에 암모니아의 평형상수를 표현할 때에도 PN2, 그 다음에 PH2, 그 다음에 PNH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N2의 활동도, 그리고 H2의 활동도, 그리고 NH3의 활동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평형상수는 단위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에서 선생님은 G-G0는 RT의 ln의 액티비티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식을 변형해서 정리를 하면 G는 G0 더하기 RT의 ln 액티비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상기체 반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상기체 반응 AA 플러스 BB는 CC 더하기 DD라는 반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반응에서 델타 G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반응에서 델타 G를 구하려고 하면 생성물의 델타 G에서 G 값에서 그리고 반응물의 G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생성물의 자유에너지를 구하면 C의 G의 C 더하기 D의 G의 D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반응물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 위에서 얘기했던 공식을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면 C의 G0에 C 플러스 CRT의 ln 액티비티, C의 액티비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른 애들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하고 있는 동안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서 델타 G 노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하면 RT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RT를 꺼내고, 그리고 LNQ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Q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17.9에서는 더 나아가서 평형까지 다루게 되죠. 자, 우리는 평형에서 델타 G 값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Q와 평형상수가 액티비티로 표현할 수 있는 평형상수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T에 LNKA라고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식이 아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KA는 E에 마이너스에 델타 G 노트 그 다음에 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평형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유일한 함수는 T다. 평형상수는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라는 거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서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더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델타 G가 델타 G 노트 플러스 RT의 LNQ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델타 G 노트는 평형에 있을 때 델타 G 노트는 RT의 LNKA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식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델타 G는 마이너스 RT의 LNKA에 플러스 RT의 LNQ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RT의 ln KA분의 Q라고 적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살펴보면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 델타 G가 0일 때, 델타 G가 0보다 클 때 정리를 해보면 델타 G가 0보다 작기 위해서는 Q보다 KA 값이 커야 되고, 델타 G가 0이 되기 위해서는 Q와 KA 값이 같아야 되고, 델타 G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Q가 KA보다 더 커야 되죠. 그럼 이때 KA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정반응이 일어날 거고, 얘는 지금 평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역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자유에너지 값과 그 다음에 반응의 이동 방향, 자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에너지에 미치는 온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식을 유도할 수 있고, 의미 있는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K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좀 보여주면, 델타 G는 마이너스 RT의 ln의 KA라고 적었을 때 양쪽에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얘를 RT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RT로 나눠줘 보도록 할 겁니다. 마이너스 RT로 나누면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라고 표현을 하면, 이때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잖아요. 그럼 다시 얘는 R분의 노트를 붙일게요. 델타 S 노트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RT분의 KA라고 하는 것은 위의 식을 정리했을 때 얘의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노트가
LNKA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LNKA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트호프 이퀘이션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식을 유도를 했고 앞에서 유도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액티비티를 좀 빼고 정리를 할게요. LNK는 마이너스 RT의 델타 H 노트 플러스 R의 델타 S 노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1이라는 온도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대 평형상수를 K1이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RT 1에서 델타 H 노트 플러스 R의 델타 S 노트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2라는 온도가 있을 때 LN의 K2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RT2에서 델타 H 노트 플러스 R의 델타 S 노트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델타 H와 델타 S를 1, 2 붙이지 않은 것은 델타 H 노트와 델타 S 노트는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델타 G는 온도의 함수이지만 델타 H와 델타 S는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당연히 변화는 있습니다. 일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을 때 이 두 값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1번식,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고 2에서 1을 빼보면은 우리는 ln K1분의 K2는 마이너스 R의 델타 H의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반트호프 이퀘이션입니다. 반트호프 이퀘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T1에서 T1이라는 온도에서 K1이라고 하는 평형상수를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새로운 온도에서 새로운 T2라는 온도에서 K2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 새로운 K2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K2를 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식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식에 근거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을 정리를 하고 X축을 T분의 1 그리고 Y축을 LNK라고 뒀을 때 예를 들어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얻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요 기울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절편은 R분의 델타 S 노트가 되겠죠. 우리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잖아요. 양의 값을 가질 때 델타 H 노트는 0보다 작을 거고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T1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T2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T1에서의 K 값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 관계를 이용해서 T2에서의 K 값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마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금방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평형에서 반응지수 Q는 K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생성물과 반응물의 자유에너지가 동등하기 때문에 델타 G 값은 0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상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식이 있었죠. 어떤 식이 있었냐면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T의 LNK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식이 있었고 반드시 암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LNK는 마이너스 RT의 델타 G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RT의 델타 G이기 때문에 다시 델타 G는 델타 G 노트라고 쓸게요. 델타 G 노트는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S 노트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RT의 델타 H 노트 플러스 R의 델타 S 노트라고 하는 LNK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또 다르게 K는 E의 마이너스 델타 G 노트의 RT라는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력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이 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에 나오는 반트호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트호프식은 금방 전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잘 정리가 됐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RT에 델타 H 노트, 그리고 R에 델타 S 노트,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델타 H 노트에 T분의 1, X축에 T분의 1을 둘 거고, 그 다음에 R에 델타 S 노트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B꼴이라는 거를 다 알 수 있죠. 따라서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그래프 엔도서믹 리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흡열 반응에서의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흡열 반응에서 델타 H가 0보다 큰데 얘를 봤을 때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절편은 R분의 델타 S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가 될 거고, 얘가 지금 0보다 큰 상태니까 우리는 0보다 작은 상태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다,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X축이 T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T분의 1이 커진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T 값이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T값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온도가 낮아진다.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는 지금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반응에 불리해요. 그죠? 자, 불리하기 때문에 K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는 엑소서믹 리액션이라고 해서 발열 반응에 관해서 나와 있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슬로프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그리고 절편은 R분의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반응은 보면은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양의 값이잖아요. 따라서 델타 H는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K 값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와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책에서 일의 최대값은 델타 G와 같다라는 거를 아마 배웠을 거고,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일반화학에서 다루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필요하다면 학교 수업에서 추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비팽창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일을 팽창 일과 비팽창 일로 나눌 수 있는데, 비팽창 일 중에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어요. 근육활동의 일이라든지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을 생성하는 경우라든지 신경성 신호를 내보내는 일 등은 모두 비팽창 일이고, 델타 G 값은 우리가 얘기하는 연력학, 지금 뭔가 동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체 내에서도 에너지의 전개와 이용을 다루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 에너지학이다, 바이오 에너제틱스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학이다 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